아니 헌재 결정이 나오면 승복해달라고 국민한테 호소하는데 어디다 대고 니나 해 니나. 화내지 말라며.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오늘은 유시민 작가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힘들어요.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벌써 석 달 전에 처음 이 계엄령 나고 나서 나왔을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이게 다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라고. 맞습니다. 우리는 현대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상 쿠데타 비슷한 행위는 여러 번 했지만 그걸 제외하더라도 그 반정 쿠데타 그러니까 5.16하고 5.18 이 두 번의 반정 쿠데타를 군부 쿠데타로 겪었고요. 네. 그리고 10월 유신이라는 1972년도에 박정희의 친위 쿠데타도 겪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성공한 반정 쿠데타와 성공한 친위 쿠데타를 견디면서 이만큼 온 국민이잖아요. 아 위대하다. 그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의 실패한 친위 쿠데타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현대사에서 실패한 친위 쿠데타 처음이거든. 아.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는 쿠데타가 실패했기 때문에 금방 범인을 색출하고 처벌하고 이렇게 될 걸로 생각하지만 아.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실패해도 그렇게 말끔하게 치료가 안 돼요. 아. 왜냐하면 그 내란의 공범 또는 잔당들이 윤석열이 임명한 모든 권력기관의 책임자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다 퍼져 있잖아요. 그대로예요. 그냥 뭐 하나라도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온 것만 해도 럭키비키야. 아 그렇긴 하네 또. 그러니까 요새 오동훈 공수처장 봐요. 누가 임명했어요? 윤석열이 임명했어. 근데 결국은 윤석열을 잡아들였잖아요. 네. 풀어준 건 지기현 판사하고 그 두 사람의 배석 심우정이. 판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풀어줬죠. 네. 합법적으로 탈옥을 시켰지만 어쨌든 이 윤석열이 장악하고 있던 모든 권력기관들이 다 잔당이나 공범은 또 아니잖아. 이것만 해도 럭키비키야. 생각해봐요. 지금 국힘당 의원 몇 명이라도 가세해서 네. 그 203표로 탄핵했잖아요. 네. 아 탄핵 가결. 그것도 기적 같지 않아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아주 기적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럭키비키지. 어. 이렇게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지다가도 그래도 다소 마음의 짐이 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은 저를- 게 아니고 네. 그때 전화해서 비분관계했던 심우정도 진짜고 예. 아 진짜요? 이번에 지귀현 판사의 판결을 네. 빙자해서 윤석열을 풀어준 심우정도 진짜예요. 예. 응? 우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의 행위를 비평을 할 때 저 나쁜 놈이니까 저런 짓을 하는 거야 이러면 그건 비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위를 비평을 할 때는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행동은 어떤 의지의 표현이에요. 행동이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의지가 개입된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뭘 할 때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겠죠. 목적이 어떤 네. 추구하는 목적이.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목적을 왜 가지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번 건은 과거에는 권력 비판적 심우정의 모습. 근데 지금은 권력 옹호적 심우정의 모습. 너무 상반되잖아요. 그때도 최강욱 의원은 권력을 권력자였나? 갖고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아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아, 심우정은 아 그런 거야? 권력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윤석열은 이미 직무가 정지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99.99% 그러니까 우리 말에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되면 이렇게 표현하죠. 만에 하나를 퍼센티지로 하면 10,000분의 1이니까 0.01%야. 한 그 정도의 가능성으로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있고 99.99%의 확률로 탄핵 인용이에요. 몇 대 네. 몇으로 하든 뭐 상관없이 탄핵 인용이라고 이제 저는 보는데 그 조건에서 충성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그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출장 가기 전에 여기 한번 나왔을 때 그 얘기 했는데 지가 살려고 하는. 예, 수상하다고 심우정 네. 그 얘기 했잖아요. 네. 두서없이 얘기하자고. 지귀현 판사의 그 판결을 두고 사법부의 판단이다, 법원의 판단이다 이런 식의 보도를 많이 하던데 말로도 그렇게 하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해요? 법원이라는 조직은 판결하지 않아요. 네.
판사가 사법부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은 지귀현 부장판사가 배석판사 둘이 딱 교체된 직후에 그냥 자기 독단으로 한 판결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날로 계산해라 하고 법에 돼 있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위법 판결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체포적부심이든 구속적부심이든 그렇게 해서 다 산입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그렇죠. 산입했잖아요. 네. 그것도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아 이건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아. 인권보호 측면에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판사직위원의 생각이지 사법부나 법원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판사 한 사람이 그 동기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윤석열을 구속 기간이 지나서 기소되었다라고 판단함으로써 풀어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기현 판사가 왜 그랬냐 상관없이 이 사람은 위법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에서 어떤 질문을 떠올리게 되냐 하면 위법 판결을 하는 판사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요 바로.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야 또. 네. 또 맞아요. 1심 재판. 그러니까 구속 기간 계산과 관련해서 위법 판결을 한 판사가 계속 관련자들의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 어떻게 못해? 아 못해요. 이게 진짜 웃기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문제를 삼아서 판사를 탄핵하잖아요. 그럼 또 헌법재판소로 가요. 헌법재판소 또 기각할 거예요. 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어떤 운전기사가 버스 운전기사가 100원짜리 없을 때 하나씩 빼가지고 커피 자판기에 커피를 빼먹었어요. 그 8번 빼먹어서 800원을 네. 횡령했다고 회사에서 해고를 했는데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판사가 대법관이 돼 있잖아요. 아 진짜요.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모든 탄핵 사건을 지금 8명 전부 다 탄핵 기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진숙부터 시작해서 검사들까지. 네. 근데 어떤 건 전원일치 기각, 어떤 건 4대4 기각 이렇게 돼 있는데 고위급 공직자에게 민간 버스 회사의 운전기사보다 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 근데 지기현 판사가 위법 판결을 한 판사인데 이 위법 판결을 한 판사가 그 위법 판결을 한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재판을 그냥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사는 세상이에요. 이 지금 미칠 노릇이야 그게. 심우정은 심우정이. 그거를 즉각 항고 즉시 항고도 안 하고 보통 항고도 안 하고 온갖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을 얼른 풀어줬어. 네. 왜 그랬겠어요? 자기 연루돼 빨리 있으니까. 가서 증거인멸하라는 거지. 우리가 어떤 대상의 행위를 이해를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는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다 이렇게 봐야지. 네. 심우정은 그냥 권력의 아버는 나쁜 놈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일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 윤석열은 관저로 돌아가서 신나게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비서실장이 옆에 막 그 석방돼서 나올 때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따라다니고 네, 따로 왔어요. 지금 직무정지된 대통령인데 비서실장이 그 옆에 왜 나타나? 그러니까. 지금 비서실장은 최상목인지 최하목인지 네. 그렇죠. 보좌해야 돼요. 지금 규정상. 네. 그러니까 지금 불법을 마구잡이로 저지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석방되어서 조용하다고 그러는데 뭐 하고 있냐? 열심히 증거인멸하고 있고. 아,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그 검찰 수뇌부의 내란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 비화폰. 이 비아폰 내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삭제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걸 했으리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아니면 네.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를 해서 석방 지휘를 한 이 행위를 우리가 해석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행위를 해석할 수 있는 가설이 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벌써 천년왕국 됐지. 그럼요. 이상사회 됐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늘 인간 사회는 이래요. 그러면서 점씩 나아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의 권력 엘리트가 행정기관이나 무슨 법원이나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언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악마화하고 그 윤석열을 분칠했던 그 언론도
우리의 권력 엘리트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일부예요. 네. 그 모든 것들이 작용해서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윤석열 정권이 6개월을 못 가고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보궐선거에서 대패하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다 국민들이 그걸 심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윤석열을 만드는 데 일조했던 부패한 권력 엘리트들 중에 일부가 또 윤석열에게 등을 돌리고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70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아무 정보가 없어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언제 할지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그렇지만 저는 뭘 믿냐 하면 보수고 진보고 성향을 떠나서 네. 여기서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 아, 그 우매한 25% 말고는. 네. 헌법재판관들도 성향이 보수적이고 그런 건 분명해요. 진보 성향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보수 성향이에요. 판사는 원래 그래요. 이 실정법 가지고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도 여기서 탄핵을 기각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알 수 있어요. 계엄 선포 전과 똑같은 상황으로 복귀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가 달라졌냐 하면 계엄을 해도 된다는 허가증을 받아서 복귀하는 그쵸.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그 윤석열이 이러는 거야 이제. 뭐 누구 뭐 장관 탄핵한다 그러고 검사 탄핵한다 그러고 예산안 처리 안 해주고 이러면 특전사 출동시켜. 네. 계엄 발표해. 그러고 막 국회 유리창 막 깨고 다녀. 막 단전 단수하고 막 해. 그래도 괜찮잖아. 들어줄 때까지. 바다에 빠뜨리고요. 그래도 괜찮은 거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볼리비아 되는 거야. 지난 200년 동안 그 볼리비아 갔다 왔는데 최근에 볼리비아가 시몬 볼리바르라는 그 투사가 스페인에서 독립시켜서 이름이 볼리비아가 됐잖아요. 이게 200년쯤 됐어요. 독립한 지. 쿠데타가 몇 번 일어났냐? 192번인가 192번째가 몇 달 전에 일어났어요. 진짜요? 그 중에는 친위 쿠데타도 있었고 반정 쿠데타도 있었고 좌파 쿠데타도 있었고 우파 쿠데타도 있었고 또는 쇼 쿠데타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뒤에서 들을 쑤셔가지고 하는 쇼로 하는 실제 쿠데타가 아닌데 쿠데타인 척하는 쿠데타도 있었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냥 쿠데타가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친위 쿠데타 허가증을 줬잖아. 윤석열한테 기각되면. 기각되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최소한의 상식에 의해서 판단을 해볼 때 이걸 기각한다는 것은 비상계엄을 아무 때나 발동하고 군을 아무 때나 동원할 수 있는 허가증을 주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네. 그럼 대한민국 어떻게 되냐? 볼리비아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헌법재판관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빨리 좀 하지. 그래요. 아니 이게 그렇게 3주씩이나 끌 일이야? 아 진짜 그들만의 세상에 사는구나 이 사람들. 국민들 얼마나 다급한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한강 작가가 그랬잖아요. 왜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고 또 이토록 아름다운가. 왜 세상은 모순으로 가득한데 또 발전하는가. 네. 역사는. 이게 우리가 인간이라서 그런 거예요. 모두 각자가 다 불완전하고 무엇이 궁극적 진리인지 알지 못하며 그리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어떤 환경에 처하냐에 따라서 판단착오를 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좌절감에 빠지고 절망하고 불의와 타협하기도 하고 각자는 다 그렇게 사는데 네. 근데 몇천만 명이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난 70년간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저 말씀이 확실하게 입증될 수 있는 게 네. 40년 전으로만 돌아가 보면 그때 밧줄에 묶여가지고 수입과 항소유 썼을 때 유시민 학생이 40년 후에 지금 남미를 가가지고 야 이런 데가 좀 문제가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꿈에도 생각 안 했던 그럼요. 저는 세월이 갔다고요. 지금 제가 뉴욕 맨하탄의 하이라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옛날 철길 이렇게 네. 만들어놓은 우리 서울로 산책로가 같은, 있는데 네. 우리도 그런 거 네. 있죠. 거기를 걸으면서 그 돈이 줄줄 흐르는 빌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미친 것 같은 자본주의 이 체제 속에서 우리 5천만이 된 국민들이 이게 부대끼면서 이만큼의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 그거 네. 굉장히 좀 느낌이 새로웠고요. 네. 좀 뿌듯했어요. 우리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못난 점도 많지만 우리 함께
서로 때로 다투기도 하고 심각하게 이러면서도 잘 해왔잖아요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이 힘으로 이 경험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또 잘 해나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왔어요. 춘향이 하는 이도령을 만나서 푸는 것이지 변사또를 감옥에 집어쳐넣는다고 풀리는 게 아니요. 글쎄 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예. 의록에 있는 말씀인데 확실히 그 어려운 싸움을 해보신 분이라 여유가 있으시네. 저보다는 좀 낫네요. 제가 20살 때 가졌던 정치적 소원이 그거였어요.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보는 거. 와 아 진짜요. 20살. 차원이 다른. 차원이 다르다. 그럼. 차원이 달라. 감사하다 또 이런 얘기 들으니까 감사해. 그 아, 불안은 우리의 삶을 젖먹어요. 비판의식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더라도 분노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거 우리에게 좋지 않아요. 네. 네. 의지만 다지면 돼요. 네. 최악의 경우에도 우리는 해나갈 수 있다. 네. 아 좋네. 네. 마지막에 네. 아, 내가 너무 배불렀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요 지금. 이번 한 건 1심에서 그러니까 15번 게임을 해야 돼. 15번 다 이겨야지만 그러니까 5건 기소에 3심까지 곱하기 3 15번 게임을 해서 15번을 다 이겨야만 네. 이재명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이재명 대표 그 선거법 위반 사건에 징역 1년 징역 1년인가? 네, 집행유예 2년을 2년을 줬잖아요. 그 한성진 판사가 그걸 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선고를 했을까를 기초적인 생각에. 제가 물론 그 사건만 가지고 이 칼럼을 쓴 건 아니지만 네네네. 그래서 감정이입을 해서 내가 그 판사였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이런 판결까지 갈 수 있을까를 네. 생각해 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가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판사의 역할, 형사법정의 본질 이것부터 쭉 시작해서 형사재판의 구조 예. 그리고 유죄 무죄를 판별하는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쭉 해서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고방식의 패턴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 적은 거고요. 살아온 배경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살아온 배경. 네. 판사가 꾸미셨나? 너무 잘. 아, 너무 잘 알아. 나도 놀랬어.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그 빌보드 또 1위까지 했나? 아파트? 그 로제하고 아파트. 아파트. 브루노마스 아파트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지가 좋아하는 게임이라고 스타트 해갖고 이제 노래를 네. 시작하잖아. 네. 이게 우리나라 형사재판이 일종의 아파트 게임 같은 거예요. 복불복. 그러니까 어떤 판사 만나냐에 따라서 판결이 똑같은 사건도 180도 바뀌어요. 아. 예컨대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도 1심에서는 완전 무죄였거든요. 그게 쟁점 3개를 해놓고 첫 번째 돈을 일단 받았냐. 그러면 돈을 왜 받았냐. 뭐 돈을 받고 나서 대가로 뭘 했냐 이 순서로 가야 되는데 돈을 받았다는 증명이 없기 때문에 증명이 없는 사건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쟁점은 논하지 않는다. 아. 이게 1심 판결이었어요. 네네네네. 2심에서는 전부 유죄로 했고 아. 대법원 가서 전부 유죄가 됐어요. 아. 그때 그 재판에서 보면 돈을 언제 줬는지가 특정 안 됐습니다. 뭐 모월경. 아니 범죄의 육하원칙도 안 지켜지는 공소장을 그냥 판결로 다 받아준 거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유죄가 돼요? 근데? 핵심은 네.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적 기준이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정에서. 문제 추정의 원칙이. 예, 그게 근본적인 문제고 그게 지켜지면 보수적인 판사, 진보적인 판사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터무니없는 판결이 나오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게 아파트 게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보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판사는 원래 직업이 그래. 4명은 보수, 1명은 진보야. 그러니까 아파트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17층 이렇게 하면 확률 20%로 무죄, 확률 80%로 유죄예요. 이 아파트 게임이야. 어디 걸리냐에 따라서. 네. 아 일부러 뭐 누구한테 특정 판사한테 사건을 배당하고 이렇게 안 해도 확률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렇게 많은 기소를 하는 이유가 조국 재판 때도 그랬고 기소 때도 이재명 기소도 마찬가지인데 아 잘만 걸리면. 하나만 걸리면 내가 이거를 황새의 사냥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에. 황새가 눈이 나빠요. 그리고 우리 검찰도 눈이 나빠. 김학의 얼굴도 못 알아보고 막 그러잖아. 귀도 어두워. 귀도 어두워. 막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 잘 구분 못해. 이런 검찰이 사냥을 하는 거야. 그 어떻게 사냥을 황새처럼 하는 거지. 황새는 되게 멸종한 제일 중요한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눈이 어두워서
논바닥 같은 데서 대충 쑤시는 거야. 한 10번 쪼는 중에 미꾸라지 한 마리 들어오면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수십 건을 기소를 하는 이유가 뭐냐. 범죄 사실 수십 개를 조국 때도 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느 하나만 걸려도 이재명은 아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5건을 기소해서 그중에 어느 하나라도 성공하면 이재명을 아웃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건을 기소를 한 거죠. 이게 우리나라 정치 검사들의 수법이고 이것이 성공하는 매번 성공해요. 거의 대부분. 대부분 성공하는 이유는 내가 볼 때는 8대2 비율로 아파트 게임에서 승패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요. 지금. 이번 한 건 1심에서 그러니까 15번 게임을 해야 돼. 15번 다 이겨야지만 그러니까 5건 기소에 3심까지 곱하기 3 15번 게임을 해서 15번을 다 이겨야만 네. 이재명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한 번이라도 지면은 죽는 그치.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게임이 그 검사들과 윤석열은 이 게임의 구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비난 욕을 먹어가면서 5번째 또 기소했잖아요. 네. 또 했어 이번에. 이거 정말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판사가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간섭하면 사법농단이 돼. 네. 그러니까 이게 복불복 게임이라는 거예요. 탄핵도 못해요. 탄핵해봤자 같은 법관들이나 헌법재판관들 다 기각할 거예요. 그 정글 속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행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살아남으면 기적이에요. 진짜.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생존이 곧 승리인 싸움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존하면 대통령 되는 거예요. 못하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못하면요. 못하면 그 문제도 얘기해야 되나? 윤석열 한동훈은 이재명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몇 년 동안 해왔는데 네. 진짜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죽이는데 성공하잖아요. 그럼 지가 죽어요. 그 다음에 완전히. 그 왜 그러냐 하면 윤석열을 어느 정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어. 그렇죠. 자기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 피해자가 사망해 버리잖아요. 정치적 사망. 정치적으로. 네. 그러면 용서해 줄 주체가 없어져요. 아. 그러면 그 유가족들이 용서하지 않아. 복수만 남는 거죠. 당사자는 용서할 수 있어. 더 훌륭해지기 위해서. 그러나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사망해 버리고 나면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살인자를 용서 안 해요. 아, 그렇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정치검사를 시켜가지고 실제로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죽이는데 성공하잖아요. 그럼 윤석열은 골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어떤 형식으로든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뒤든 아니면 그 전에 무슨 사단이 나든 네. 그건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 진짜 죽는 거예요. 이제 멈추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전화번호를 몰라. 바꿔가지고 번호를 바꿔가지고 멈춰야겠는데 이거 너무 무서워지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 분명하게 오, 얘기하는데요. 어.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살아남아서 적어도 최소한 다음 대통령 선거가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안 죽고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윤석열은 다소간에 숨 쉴 수 있는 환경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거꾸로 돼서 네.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살해당한다. 그러면 윤석열에게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포함해서 그 패거리들에게는 용서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거는 그럴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네. 진짜 일리가 있네요. 그들이 공격하는 거 이재명 대표가 자기네들을 죽일 것 같아서 지금 막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죽이면 자기가 골로 가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안 죽는다고 해서 자기들이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살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가야지. 근데 어.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법정에서 살해당하는 사태가 생기면 그 아예 가능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저 정치 검사들과 저 정치 검사들을 시켜서 칼질하고 있는 윤석열과 등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이거. 가만 내버두면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로 그대로 해주자는 주장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을 바꾸고 나서 윤석열이 지금까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한 것을 그대로 해주자. 조국에게 한 것 모든 거를 인생을 탈탈 털어서 수십 건을 기소하자. 이 주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려면 검찰 개혁을 그 전에 하면 안 돼요.
검찰이 해야 되니까. 예, 그거를. 지금처럼 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권 바꾸고 나서 그 일을 할 검찰총장을 지명하고 그 밑에 그 검찰총장이 인사권을 발동해서 칼질 잘하는 사람을 전국에서 불러 모으고 와. 그렇게 해서 그냥 찌르기만 하고 비틀지는 마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찔러서 비틀어라. 이렇게 오다를 줘서 지금 한 그대로 돌려주는 방법. 그럼 걔네 중에 또 윤석열 탄생하면 어떡합니까? 아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복수심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게 하게 돼 있어요. 아, 네. 그럼 두 번째 대안은 또 윤석열 나타나.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에 검찰 개혁을 완료하자. 그래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 분리해 놓게 되면 혹시라도 경찰을 시켜서 야 수사해 하더라도 검찰에서 우리는 기소 못해 이러면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러면 윤석열이 행복하게 산다는 말이야?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 왜냐하면 지금 정치 검찰은 없는 걸 만들어서 공격하잖아요. 네. 근데 이미 드러나서 범죄의 혐의가 다 드러나서 문제가 된 것들은 누구도 봐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전까지 하는 거고 지금처럼 검찰의 칼을 마음대로 정권이 쓸 수 있는 제도를 그냥 유지를 하게 되면 네. 이걸 가동해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이 이제 첫 번째 방안은 끝도 없는 그 수렁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전자가 시원하긴 할 것 같은데 와 그러니까. 이건 반복일 것 같아요. 후자로 가면 분이 덜 풀리겠지. 아 그럴 수는 있겠죠. 그 둘 중에 어느 걸 하느냐는 전자는 반복이야. 그러면 윤석열 같은 사람이 또 나와.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살해당하면 법정에서 그러면 1번만 남아요. 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그렇겠죠. 그거는 대중적으로 분노가 솟구치고 그 욕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어떤 정치인도 그 앞에서 화해를 설득하기 어려워요. 그 사람이 죽겠죠. 그치. 네. 그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저는 사실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누구도 기획하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던 사태들이 왕왕 생기고 네. 그 사회가 아주 그냥 구렁텅이로 맞아요. 그 굴러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 그렇게 가면 안 되죠. 네. 생각만 해도 너무 마음 안 아파요. 돼. 우리 기본적으로- 사회가 비극이야. 그렇죠. 원턴 원치 않던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네. 그럼 판사들이 이런 문제를 고려하면서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이고 우리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의 판결이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우리 이 사건이 어떻게 왜 기소가 되었고 기소가 된 정치적 동기가 무엇이며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 것 같으면 네. 우리 사법부를 믿어야지. 그때는 그런 원칙이 지켜주는 사법부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가정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이번 글에도 썼지만 3,200여 명의 왕과 법정에서는 왕처럼 행동하는 판사들만 존재해요. 사법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네. 현실적으로는. 이 조건에서 어떤 판사 하나가 마음 먹고 혹은 대부분의 소부 하나에 있는 어떤 며칠서 만장일치로 유죄를 줘버렸다. 그런 사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나는 이재명은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 피해자다. 그렇게 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재명 사법 리스크 타령은 좀 그만해라. 그 언어 자체가 더러운 언어다. 네. 그거는.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특히 요즘 더 고마운 분입니다. 유시민 작가님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건강하세요. 네. 예. 아유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제약업계로 이렇게 이직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주로 신경안정제를 생산하고 아 네네네. 위안이 정말 됩니다. 큰 역할 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진 않았는데 병에 걸렸어요. 몸의 균형이 파괴됐어요. 근데 면역 체계가 살아 있었던 거죠. 그렇지. 그러면서 이 면역력을 복구를 해가지고 역공을 펼치기 시작해서 고립되니까 발악을 했다가 지금 더 이제 죽게 생긴 거지. 네. 아, 근데 요거는 이제 완전히 뿌리 뽑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다 지금 분리하니까 이렇게 숨기고 친이 쿠데타니까 모든 권력기관에 공범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공범이라고 나오면 맞아 죽으니까 지금은 전부 아닌 것처럼 다 감추고 숨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 있어서 다 뿌리 뽑기는 되게 그래도 이제 암에 한번 걸렸다가 완치가 되면 내가 한번 걸렸기 때문에 몸 관리를 잘하거든.
그리고 구석구석 검사를 잘한단 말이야. 그쵸. 수시로 4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 거지. 그러면 한 번도 안 걸린 사람보다 오히려 또 장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 그랬으면 그럼요. 좋겠다. 우리는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관리 잘하면 돼요. 그런데 그 암세포들도 아 이거 너무 강해. 이때 나가면 안 돼. 이래서 못 나오게 딱 막아야지. 그렇습니다. 더 기세게 잡아가지고. 네. 우리가 이 병이 얼마나 뿌리 뽑기 어려운 병인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한덕수 씨예요. 아 네. 한덕수 진짜. 네, 한덕수 씨가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다시 탄핵을 당해서 지금 이제 자리를 잃었어요. 네. 근데 그게 뻔히 보였거든. 네, 자연스럽죠.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어? 그러니까. 아, 왜 그런 거야? 뭐 무속이네 막 이런 말들도 많았잖아요. 에이, 그거는 이제 한덕수 씨를 너무 모욕하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를 할 때는 네. 누군가를 이해를 할 때는 그 사람이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방법을 동원 수단을 쓰면서 한목적적으로 움직인다는 전제를 하고 그 사람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막 무속에 그는 윤석열 하나로 좋게 만인이 다 윤석열처럼 어리석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지금 이 병을 치유하려면 제일 병의 중심이 되고 있는 윤석열을 도려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무를 정지시켜 놨는데 아직 파내지는 못했잖아. 그렇죠. 탄핵을 이제 헌법재판소에 인용해서 완전 내쫓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검찰에서나 이런 수사기관 수사에서 처벌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것에 협력했던 공범들을 다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돼요. 지금 현재는 윤석열 암덩어리 더 이상 커지지 않기만 해놓은 예, 겁니다. 네, 커지지 않게. 그렇죠. 네. 일단 수술 허가가 난 거예요. 지금 아. 이제 그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는 거는. 네. 근데 이 암세포들은 이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 우리 어떤 세포가 암세포냐 정상세포냐를 알아보려면 어떤 세포의 행동 방식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도려내는 걸 못하게 막는 데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공범으로 봐야 돼요. 그렇지. 당연하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잘려나가는 걸 막으려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해야 돼요. 그렇죠. 네. 직무정지는 돼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못하게 막아야 돼. 네. 180일 동안 막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180일 동안 막으려면 180일 동안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을 못하게 하면 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될 위치에 있으면서 안 하는 사람은 암세포라는 증거예요.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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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덕수를 탄핵한 거예요,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지금 면역 시스템의 총 본부거든.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네. 도려냈어요. 그, 네. 그 세포를. 그다음 그 자리에 누가 왔나? 최상목이 왔어요. 최상무기가 또 와버렸어. 아. 최상목은 또 뭐지? 이거 최상목은 왜 이러는 거야? 아. 최상목도 아리까리해요. 그렇죠. 뭐 본인 말로는 뭐 반대합니다 이러고 뭐 개헌 반대하면서 뛰쳐나왔다고 주장도 하고 네. 또 뭐 한덕수 씨한테 헌법재판관 임명을 건의했다는 뭐 중앙일보 보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왔다 갔다 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그 내란 공범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내란 실패 직후부터 국회가 열려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한테도 쪽지를 줬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한테도 쪽지 쪽지를 줬어요. 줬고 네. 기재부 장관한테도 쪽지를 줬고 네. 이렇게 다 쪽지를 줬어요. 알려진 건 그런데 제가 볼 때 다 준 것 다 같아. 줬어요. 윤석열이 윤석열이 어떤 거는 윤석열이 직접 줬고 어떤 거는 밑에 있던 대통령실 직원이 줬는데 이제 이 최상목 대행의 증언을 들어보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제 오라 해서 갔는데 계엄한다 그래서 반대했다. 그 대통령이 뭐 중간에 뭐 나가더니 발표해 버렸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건 안 된다. 그러고 뛰쳐나왔다. 뭐 계엄 다 발표했는데 뭘 뛰쳐나와? 좀 이상한 얘기잖아. 기자회견 하던가 그때처럼 다 같이 서가지고 그때는 안 해놓고서. 그러고 이제 쪽지를 받았는데 자기가 쪽지를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알아가지고 네. 그 차관보한테 줬다는 맡겼다.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게 뭐 어떻게 해서 검찰에 가 있어 지금. 그 검찰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거기 보면 그 비상 입법기구 네. 활동을 위한 예비비를 장만하라는 게 그 내용에 들어있다는 거. 엄청 중요한 증거거든요. 아유 어마무시한 겁니다. 국헌문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의 계획의 핵심은 국회를 없애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둘러싸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네. 잡아다가 수방사 벙커에 집어넣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선관위를 털어가지고 부정선거였다는 진술을 고문해가지고. 조작해내가지고 고문. 막
막 송곳, 뭐 리퍼 네. 이런 거 막 준비했더라고. 네. 그리고 야구방망이. 노상원이 수첩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를 싹 없애버린 다음에 옛날에 전두환이 만든 국가보위 입법회의 같은 네. 국보위 같은 와. 그런 거를 만들라니까 그 월급도 주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돈이 최상목 필요하지. 보고 너 돈 만지는 부서니까 네가 돈 준비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최상목 씨가 바보가 아니지 서울법대 출신이야. 서울법대 내란과는 아니야. 근데 그거를 모를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면서 쪽지를 줬는데 그걸 안 보고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유. 그다음에 자기가 뭐 차관보한테 맡겼다. 차관보도 못 봤대. 차관보도 어렴풋이 뭐 기억나는 거는 예비비라는 얘기는 다 했어. 네. 예비비라는 얘기는 했는데 뭐를 위한 예비비인지는 얘기를 절대 안 했어.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비비야. 와.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을 계속 한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집에 갔대잖아. 맞아요. TV 봤. 야 김영호 운동권 물 좀 먹었어. 나하고 동년배예요. 네. 같은 대학이고 운동권 다 알아 우리. 민주화 운동했던 네, 사람이에요. 우리 어릴 때부터 다 알아. 그거 말도 못할 주사파였어. 그런데 왜 아, 이렇게 아는 사람이요? 김영호 그럼 우린 다 알지. 세상에. 7, 8학번이야 거기. 그 나하고 학번도 같아. 그러니까 응? 7, 8인가 7, 7인가 그래. 그래갖고 아주 소문난 그 출판사도 하고 이랬는데 소문난 NL 주사파였어. 그래. 그 전향해서 뉴라이트로 가갖고 이제 지금 장관이 된 건데 집에 갔대잖아. 근데 그거 보면서 야 김영호 살아있네. 옛날 운동권 짬밥 살아있어요. 살아서 이거 위험하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간 거야. 아, 근데 그래요? 최상목은 뭐랬냐? 간부들한테 연락을 해갖고 집합을 맞아요. 시켰어. 회의했어요. 회의했어요. 어머나. 대책 회의를 했잖아. 네. 무슨 회의했어요? 대책 회의에서 뭘 했는지는 아무도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어. 그냥 수사하면 다 나와. 어차피. 와. 왜 숨겼을까? 그 쪽지의 내용을 보면 그 쪽지의 내용과 관련돼 있는 어떤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네. 증거는 없어 나는. 그렇죠. 증거는 없죠. 없죠. 예, 그러나 그렇게 그 심야에 국회가 그 해제 결의를 의결을 하기 전에 그 회의를 하고 있다가 회의하는 도중에 국회에서 해제 결의를 한 거야. 네. 맞아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다시 말을 맞춘 거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그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그 소집한 간부 회의에서 뭐 다른 뭐 금융기관장들하고 모인 건 그 다음이고 그 다음 날이고 그날 밤에 12시 무렵에 아. 간부들을 집합시켜서 어. 거기서 어떤 회의를 했고 무슨 말을 했냐 이거야. 음. 되게 의심스러워요. 너무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 씨가 계속 벌써 여러 날이 지났는데 대행을 맡은 지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거는 국회 몫을 지명하는 거니까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자기 권리가 아니고 권한이 아니고 의무예요. 네.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지금 지금까지 왔고 한덕수 씨는 명백히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킴으로써 윤석열의 복귀를 돕는 쪽으로 행동을 했고 안덕수는 그렇게 잘린 거고요. 탄핵당한 거고 최상목 대행도 그런 방향으로 가다가 체포영장. 체포영장이 발부됐네. 그러니까 국무회의 시간도 원래 아침 10시에 하는데 오후 4시 반에 잡아놨어. 아. 기회주의적으로 상황을 본 거 아닐까? 야. 요 야. 암세포의 안테나를 더더미를 올려야 되나 내려야 되나 계속 내리고 숨어 있어야 되나 올려야 되냐를 아. 고민했던 거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하면서 내가 오늘 왔어요. 그 쪽지에 기재된 내용 그게 이제 국헌문란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국회를 폐지하고 그 국보위 같은 걸 만들어서 네. 지 마음대로 법을 만들겠다고 그렇죠, 한 거기 때문에 네. 그거에 협조하는 거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돈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다면 네. 그거는 중요임무 종사예요. 그렇습니다. 중요임무 종사. 그러니까 내란범은 세 등급이 있잖아요. 네. 최고 등급이 수괴. 수괴. 우두머리. 우두머리. 예. 이 수괴는 사형. 이렇게 군사 반란까지 추가되면 이게 사형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제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제 군사 반란 적용을 안 하면 최소 무기잖아요. 네. 무기. 최소. 그럼 중요임무 종사는 이것도 형량의 하한선이 있는 중형이 선고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일 가벼운 3단계가 부하 수행이거든요. 부하 수행은 적극적인 의지 없이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한 거. 그 예컨대 이제 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막은 경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부하 수행이에요. 네.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만약 최상목 대행이 기재부 장관으로서 비상입법기구 활동비를 마련하는
하라는 지시를 만약 기재부 예. 그 공무원들한테 했다면 아이, 이건 이거는- 거의 중요 임무 정사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공범이에요. 서울 시내 전국적으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 플랜카드 하얀 바탕에 엄청 지금 많죠. 붙여놨잖아. 맞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쥐씨알 만하게 이름 박아놓고 그렇게 네. 자기 당 이름이 창피한가 봐. 그런데 그 내란 세력 암세포들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꼭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엄청 드는 거예요. 아,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것은 야 이거는 야 이거 제대로 된 신약이 나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 표적 항암제야. 표적 항암제. 표적 항암제이기 때문에 무서워하네. 그거는 건보 적용해주지 말라고 플랜카드 붙여놓은 거야. 네. 표적 항암제. 항암제. 네. 근데 뭐 그런다고 해서 바뀔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이제 면역력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뭐 제도적인 개혁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민들 개개인의 그런 언론에 대한 면역력, 그뭐 유식한 말로 리터러시, 뭐 미디어 리터러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언론사들이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라고 말하는 유명한 언론사들, 네. 유명한 언론사에 글을 싣는 언론인이라고 해서 더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인 거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그죠? 네. 이상한 분들이 더 많아요 요즘. 예, 솔직히 그분들이 뭐 그 신문에 내서 포털에 안 올리고 자기 블로그에 올렸다 이러면 몇 명이나 그거 보지. 하겠어요. 그럼요. 근데 본인들은 착각하거든. 그게 자기께 맞아. 포털에 올라가니까. 맞아. 그래서 되게 뭐나 되는 줄 알아. 맞아. 예. 내가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요즘 나에 대해서는 기사를 안 쓰더라고요. 되게 좋아. 그래서 일부러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 면역력을 얼마나 시민들이 기르냐 이런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네. 지금은 많이 극복했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 문제에 관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엉터리 기사를 쓰면 아 이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고 막 댓글에다가 비판하죠. 똑바로 안 해 막 맞아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네. 지금 어떤 거냐면 예컨대 기후 위기는 중국이 조작해낸 그런 가짜 뉴스야. 기후 위기라는 거는. 라고 트럼프가 얘기해요. 네. 그럼 막 언론들이 막 보도를 하잖아. 네. 그것까지는 있을 수 있어. 근데 100분 토론 소집해서 기후 위기 정말 중국의 조작인가? 그래서 두 명씩 앉혀가지고 토론을 해. 이거 되겠어요? 안 되죠. 적어도 기후 위기의 실체에 관한 한은 어떤 과학 논문도 그걸 부정하는 논문이 없어요. 그게 팩트거든. 그러니까 따라서 기후 위기는 중국에서 미국을 공격하라고 조작해놓은 그런 가짜 뉴스다라는 주장을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의 의제로 다루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또는 아 이건 진짜 맞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다. 흡연이 아, 그렇지. 폐암과 관계가 있다는 어떤 과학적 증거도 없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99.99%의 의학 논문들은 다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0.00001%의 논문이 있어. 그러면 그거를 또 탁 갖다 놓고 반반씩 붙여. 아. 지금 탄핵 찬반 집회를 보자는 우리 언론의 태도가 이거랑 바로 거의 그거야. 비슷하지 않아요? 바로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이거 이제 우리 시민들이 알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대행의 대행, 네. 개뿔 이게 다 개소리예요 이런 거. 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이 이제 직무가 정지되면 대행을 국무위원들이 하도록 돼 있고 대행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건재 순으로. 근데 최상목이 또 탄핵이 됐다. 그럼 교육부 총리가 하는 거예요. 이주호가 그냥 대행이에요. 네. 대행이 아니라고요. 아니지. 이 얘기는 국회에서 하는 국무위원 내란 공범 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유도하려는 맞습니다. 보도거든요. 네. 이게 이런 식의 이런 엉터리 보도들이 횡행하는 게 우리 언론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걸 알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논설위원 이런 사람이 종편에 나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윤석열이 뭐 이렇게 수사를 거부하고 뭐 출석 요구서 수령도 안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비판을 하면 이건 잘못된 거, 예, 뭐 그 비판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해놓고. 근데 이재명 대표도 그러잖아요. 같은 사안인가? 그러면 진행자는 아무 말 따로 넘어가요. 그게 같냐고. 그게 가벼운 신호 위반을 했냐 안 했냐로 논란이 있는 사람하고 네. 그냥 광장에 사람들이 놀고 있는데 트럭 몰고 들어가서 막 사상을 하려다가 실패한 사람하고 그게 같냐고. 네. 근데 그거를 똑같이 이렇게 들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소위 레거시 미디어 저널리스트들께서 자랑에 맞지 않는 그 어떤 균형 있는 어떤 태도인가? 아 그러니까요. 이 얘기 예컨대 이런 거예요. 그
토론하다 보면 맨날 이재명 공격하잖아요. 네. 윤석열을 실드를 못 치니까 이재명을 공격하는 식으로 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보냐면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 피해자예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행한 인간 사냥의 피해자예요. 윤석열 지가 그 표현 쓰고 있죠. 예. 지금 지가 인간 사냥 당한다는데 과거에 윤석열이 프레데터처럼 인간 사냥을 했단 말이야. 프레데터가 영화에 보면 인간 그쵸. 눈에는 잘 보이지도 않고 보였다 말았다 하고 보이지 않는 예, 사냥꾼. 그러고 인간보다 더 우월한 무기를 막 써갖고 막 일방적으로 인간을 막 죽여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프레데터였다고요. 근데 이 프레데터가 무기가 안 통한 거야. 계엄 해제를 국회에서 해버려가지고. 그다음에 직무가 정지됐네. 네. 그러니까 눈에 다 보여 이제. 아무 놈이나 가서 두들겨 팰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프레데터가 땅바닥에 앉은 채로 왜 프레데터 사냥을 하고 지랄이야 이러면서 이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씨에 대해서 계속 사법 리스크 타령을 하는데 그런 거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법 리스크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를 제1야당의 대표, 거대야당의 대표를 5건이나 기소해서 네. 5개의 법정에 6개의 법정으로 뺑뺑이를 돌리는 이 행위가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인정을 할 때 네. 그때 비로소 이재명을 가리켜서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한다는 거는 검찰 독재를 승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런 말을 쓰는 거는 검찰 독재 협력자들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다 쓰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나는 이재명은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 피해자다. 그렇게 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재명 사법 리스크 타령은 좀 그만해라. 그 언어 자체가 더러운 언어다. 그거는. 조국 사냥과 이재명 사냥은 전부 이번 내란 범죄와 거의 동일한 차원의 그렇죠. 직권 남용이고 권력 사유화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문제 의식이 1도 없이 자기들이 윤석열과 이재명에 대해서 등거리로 균형을 지키면서 중립을 지킨다는 미명 아래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편을 안 들면서 이재명을 그렇게 6건씩이나 기소한 이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법 집행이었던 것처럼 전제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가면무도회라는 거예요. 전부 이거는 그 검찰 독재에 대한 부역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우리가 2024년도에 정말 1월 둘째 날부터 이재명 대표 아, 그렇죠. 테러 네, 맞아요. 사건으로 판례를 시작을 해서 그랬나요? 12월 31일 뭐 체포영장 발부까지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까지 정말 극과 극을 오가는 중간에 총선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강 선생의 그 노벨 문학상 수상 같은 경사도 있었고 하지만 연말 와서 제주항공 참사와 너무 힘들어. 윤석열 내란 뭐 이런 너무 힘들어. 하여튼 끔찍한 2024년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사회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전망을 하거나 좀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봐요. 건강하게 잘 살아가던 대한민국이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에게도 책임이 좀 있고 또는 뭐 하여튼 다 설명할 수도 없는 어떤 이유들 때문에 큰 실수한 거예요. 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것이 큰 실수였음을 깨달았어요. 네. 이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 기회가 있을 때 제대로 된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 실수가 내란이라는 형태로 터져나왔을 때 국민들이 나서서 야당과 함께 이걸 극복을 했고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완전 무결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개인도 없고 기복 없는 어떤 발전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우리가 굉장히 큰 홍역을 치렀지만 우리가 지난 2년 반 겪었던 이 소용돌이가 앞으로 그 10배의 기간 동안에는 우리의 어떤 우리가 동일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주는 네.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2025년 이 한 해에는 우리들 각자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전체에게도 지난 시기보다는 지난 몇 년간보다는 좀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네. 그런 희망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시간들이 온다 하더라도 이 나빴던 시간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익숙해지면 우리 모든 것이 정상 궤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또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2년 반 겪었던 이 큰 소용돌이에 대한 기억을
절대 살아있는 동안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또 이런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은 안 생기지 않을까. 네. 이런 소망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야. 또 아무리 생각해도 최상목 씨는 웃긴 것 같아요. 아이고야. 최상목 씨는 헌법재판관들께서는 이제 성찰해 보셔야 돼요. 아. 그게 뭐 이래 됐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라면 이해는 돼요. 그럴 수 있다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사실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사회적 그러니까 비용이. 오로지 법리와 헌법적 의무에 따라서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해야지. 그렇지. 우리가 이런 판결을 지금 시점에서 미리 내리면 탄핵 인용을 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영향을 받을지 몰라. 그거는 판사를 불신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네 또.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상관없이 이것은 탄핵 심판이고 저것은 선거법 재판이니까. 그렇죠. 무관하잖아요. 내가 저기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는 것처럼 저 판사들도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받을 리 없어. 그렇죠. 오로지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선고할 거야. 그렇죠. 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판사가 판사들끼리 못 믿으면 그럼. 대한민국 국민을 누구 믿고 살아요? 맞아.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아, 헌법재판관들을 반성해라. 그다음에 왜 나는 이제 뭐 끝났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한덕수 씨에 대한 그 탄핵 소추 기각한 거 있잖아요. 그거가 판결문을 보면 정말 수준 이하입니다. 맞아요. 그게 논리적으로 정합성도 없고. 예. 근데 어떤 놈이 무슨 불을 질렀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빨리 껐어. 그래서 조금밖에 안 탔어. 그러니까 방화죄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 이 얘기한 거랑 똑같잖아. 그게 말이 됩니까? 최상목이 둘이 임명했으니까 문제가 많이 완화됐대. 그런 판결문을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거 이렇게 보면서 맞아. 이것도 이상한 판결이다. 예. 이것도 어떤 정무적인 판단 또는 내부에서의 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잘 처리하기 위한 어떤 내부 합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충이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나 그렇게 교과서에 실리면 욕먹을 만한 그런 판결문을 쓰면 안 되는 거고요. 안 되잖아. 그다음에 그렇게 결정을 함으로써 이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은 그냥 고위공직자들이 좀 어기면서 살아도 괜찮은 거야. 그걸 알려줬어 맞아. 이번에. 적당히 어? 잘못하는 거. 아니 그럼. 헌법은 그냥 좀 위반하면서 하는 거야. 그래도 돼. 이렇게 승낙한 거죠. 승낙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헌법의 엄중함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 권위. 헌법재판소의 어떤 권능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친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거는 헌법재판관들께서 한번 제가 뭐 그분들 알지도 못하니까 뭐 전할 방법도 없지만 돌아봐야 돼.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 헌법은 지엄한 최고의 법이에요. 네. 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근데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나는 진짜 교활한 것 같아. 아까까지만 해도 헌법재판관님들 영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영웅입니다. 정말 고뇌 많으셨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오시는 분들마다 자꾸 헌재 고장 난 거 맞잖아요. 왜 안 합니까? 근데 이번에 파면 선고하자마자 언제 반송해야 된다고. 10시 40분에는 아이고 네. 입장하십니다. 재판관님들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시네요. 근데 뭐 틀린 평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맞아. 네. 이 정도는 뭐 어겨도 파면은 안 돼요. 어차피 요런 그 시그널 줬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날마다 헌법 위반하고 있잖아. 저기 한덕수가 돌아가가지고 한덕수! 지금 걸어 다니는 위헌, 맞아요. 걸어 다니는 헌법 위반들이야 전부 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헌재가 그런 결정을 하니까 너무 뻔하고 너무 당연한 건데도 내가 불안했던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최상목이는 빨리 탄핵해서 보내버려야 되고요. 예. 저 직무유기로 처벌도 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어디다 대고 미국 채권이나 사고 말이야. 최상목이는 무조건 탄핵해야 됩니다. 맞아. 이거. 공직자로서의 기본이 안 된 사람이고 자격이 없어요. 네. 무능하고요. 네. 자기가 우리나라 경제수장이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져갖고 한국 돈 가치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는데 베팅을 하냐고. 그런 자는 단 한 시간도 경제부총리 자리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건 그냥 잘못된 거야. 맞아요. 그걸 정무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여기 나온다. 모기는 잡아야 된대. 모기 잡습니다. 모기 여름도 아닌데 빨리 때려 잡아 최상목이. 그 와중에 윤석열 파면되니까 무슨 F4 회의 또 긴급 소집하고 아유. 아이고. 왜?
또 한국 경제 망치는 거 해서 돈 벌려고? 돈 벌려고. 네. 윤석열이가 야당의 전행 때문에 국정이 마비돼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야당의 전행으로 국정 마비가 됐다고 너는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네 생각이고 이 자식아. 그런 게 원래 민주주의고 그런 게 원래 정치야. 그렇지. 대화와 타협으로 풀었어야지 이 새끼야. 그냥 너는 이 새끼야 파면이야.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네. 그거 좀 우아하게 표현하면 안 될까? 아니 그 멋있는 수준 높은 결정문을 이렇게 번역하면 제 말 좀 틀린 거 있어요? 아니 틀린 거? 틀리진 않았어. 네. 그래서 여기 있냐고. 댓글에 보니까 네. 오늘 왜 이렇게 웃기냐고 막 사람들이 막 그러는데 아니 틀린 거 있냐고요. 아니 그 이제 좀 우아하게 표현해. 똑같은 얘기. 그 부분은 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 네. 국군 통수권을 정치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아, 진짜 우아해지네. 대통령은 그러네. 국권 통수권자이지만 국가 운영과 관련해서는 상권 분립이 되어 있고 네. 예산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들은 협상과 타협 또는 선거를 통한 경쟁 이 영역에 속하는 건데 네. 너는 그 대목에서 열받는다는 이유로 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군 통수권을 갖다가 거기 쓴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 군대하고 경찰은 국가만 보유할 수 있는 합법적 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는 폭력은 국가만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폭력을 민간이 막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심각해. 네. 미국의 총기 소유처럼 맞습니다. 또는 소말리아 이제 해적들처럼. 그러니까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폭력 특히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오로지 국가만이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한테 국군 통수권을 줘놓은 거거든. 그런데 이거는 국민을 위해서 행사해야 되는 국가를 위해서 행사해야 하는 제한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이걸 함부로 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불소추 특권의 내란죄를 빼놓은 거예요. 다른 범죄는 다 대통령직 수행하는 동안은 기소를 못하게 네네네. 해놨는데 내란죄를 예외로 한 거는 대통령이 국가의 합법적 폭력을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에 대해서 행사할 위험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내란죄를 예외로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정확히 이제 윤석열이 그 짓을 했어. 딱 거기에 맞는 근데 거지.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오늘 한 판결의 요지는 네. 정치의 수단으로 국가 폭력을 사용하지 마라. 아. 너가 국가 폭력을 정치의 목적으로 국민에 대해서 행사했기 때문에 너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이고 너는 파면돼야 돼. 아. 라고 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말도 그러네. 좀 다르죠. 이 언어가 많이 중요하네. 아니 그런데 내가 군사 전문가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아, 네네. 이 통수권이라는 말은 없는 용어인데 우리나라만 유달리 아, 이거를 그래요? 네. 남용하는 언어입니다. 국군 통수권. 예. 많이 쓰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본 군국주의에서 나온 용어예요. 그때 천황이 그 일본 왕이 저기 군의 총사령관을 지휘하고 지도했다고. 그리고 내각은 그 밑에 있었어요. 여기서 나온 게 그 통수 비결이라는 책이 나온 게 그게 유래가 돼가지고 군 통수권이란 말이 생긴 건데 그건 일본의 그때 천황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였던 겁니다. 그랬는데 한국으로 이게 건너와. 그래가지고 제왕적 뭐 유신 권력 뭐 만들어. 그런 다음에 맨날 국군 통수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음 헌법 개정 때 이거 확실히 빼버려야 됩니다. 아, 우리 헌법에는 이 통수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들어갔어요.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 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요 한 줄이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이게. 굉장히 제왕적인 의미가 있네. 제왕적인 시대 이게 군국주의. 근데 이게. 원래 대통령이라는 게 왕에서 온 거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최초의 왕 없는 나라를 만든 게 미국인데 네. 미국이 이제 영국에서 독립해서 최초의 그 국가를 세울 때 헌법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때 조지 워싱턴이 2번만 하고 물러났잖아요. 네. 그때 이제 계속 하라고 그랬다고요. 밑에 사람들이 계속 하라고 대통령을. 그랬더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조지 워싱턴이 우리가 여기 와서 공화국을 세운 이유는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한 건데 내가 계속 대통령을 하면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와. 그렇게 해서 2번만 하고 그만뒀고 멋있네. 그렇기 때문에 1940년대에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인가요? 그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2차 대전 중에 4번 당선이 번. 됐는데 네. 그분 이전에는 3번 도전한 대통령이 아무도 없었어요. 와.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나중에 그 연임 제한 규정이 만들어져서 2번밖에 못 하게 돼 있는데 와. 트럼프가 또 고쳐서 나 3번 할까 이렇게 지금 말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지가 미국 역사에서 제일 위대한 대통령이고 두 번째가 조지 워싱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그 왕이 되기를 거부한 이유가 미국 대통령도 연방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전쟁 선포권부터 다 갖고 있잖아요. 커맨더죠, 그게 커맨더. 전부 영국 왕의 권한이 대통령으로 넘어온 게 미국 헌법의 대통령 권한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죠. 아. 전반적으로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세상에 별로 없는데 음. 우리나라는 그 몇 안 되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 중에 특히 남북 대치 관계에 있는 그 전쟁이 안 끝난 대표적인 나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다 왕제에서 건너온 거예요. 이 그러니까 헌법 권력구조 조항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취지가 이런 남용을 못하도록 못하니까 헌법에 어떤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이게 거예요.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한다 그러지만 헌법에는 군사에 관한 것은 항상 문서로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군인이 통수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대통령이 군의 최고 사령관이면서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네. 한다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니거든. 민주주의 그래서 사회에서. 동원하는데 아. 거부를 못 그건 하는 아니는 거거든. 아. 어. 중요한 얘기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다시는 쿠데타가 불가능하게 만들려면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 거예요. 예컨대 특전사령관이 이제 헬기 타고 가서 국회를 점령해 이렇게 명령을 들었을 때 거꾸로 용산으로 가서 대통령을 체포해서 봐요. 아.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야 돼. 왜냐하면 불법적인 명령을 내린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나중에 이제 형사재판 다 끝나봐야겠지만 내란죄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잖아요. 네. 윤석열이 윤석열이 내란죄를 저지른 거야 현직 대통령이. 네. 그러면 예컨대 어떤 사령관 하나가 이거는 내란인데 헌법하고 법률 찾아보니까 대통령이 지금 내란 행위를 명령한 거야 우리한테. 계엄 당시에 예. 이거 안 돼. 그렇지. 그래서 야 국회 일단 출동을 하는데 담장 밖에만 있고 들어가지 마. 그러고 국회의원들하고 직원들은 다 들여보내. 그렇게 하고 계속 명령을 내리면 용산으로 쳐들어가고 체포해 버리는 거야. 아. 원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실제로 그 공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2차, 3차 그 계엄이 선포가 안 된 배경에는 명령을 이미 거부하는 군인을 실체를 김용현이 확인한 거예요. 아. 그런데 위에서 윤석열은 계속 들어가 안 들어가고 뭐해 그러는데 김용현은 안 거예요. 안 움직이고 이미 명령이 없는데 철수하고 있는 거야. 중간에 끼어버린 거라고. 아. 그런데 공포심은 있었다는 거야. 이게 내가 예비역 장군들한테 듣는 얘기인데 한강을 안 넘어간 저 군대가 어디로 오느냐는 거예요. 이게 김용현의 실제. 김용훈이 그런 공포가 있었대요?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계속 대통령한테 얻어 터지면서도 안 움직입니다. 그럼 걔는 양쪽에서 공포가 있겠네. 그렇지. 김용현이는 그렇지. 양쪽에서. 어.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저기 뭐 까라면 까야지. 계속 밀어붙이라는데 왜 안 해? 이렇게 들들 볶아. 결심지원실에서. 그러니까 6번이나 전화를 해가지고 왜 국회의원 안 끌어내려고 네. 경찰청장한테는 맞습니다. 막 했는데 경찰청. 네. 군인들한테는 그렇게까지 못한 거예요. 아. 그게요. 그러네. 약간 무서운 거지. 뭐냐? 아. 이게 올까봐. 밑에서 태업을 한 게 아니라 항명이 시작됐다고 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저기 서강대교 이북으로 저 군을 차단하고 일부 병력이 명령 없이 빠져 나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항명 사태입니다. 항명 사태. 서강대교 안 오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저로 가면 용산이야. 대박이다. 네. 그러니까 그래, 이게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그렇게 했잖아요. 안 되는데 왜 자꾸 그래요? 그럼 대통령한테 쳐박은 거야. 왜 했잖아. 그런데 이 사태가 이진우. 새벽 2시에서 3시경에는 항명 사태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2차, 3차 계엄을 포기하는 양상으로 전개된 거예요. 그러느라고 해제 담아낼 때까지 3시간 반 넘게 걸리고. 네. 그러면 아까 그 헌재 선고문에서 네. 그 저기 군의 소극적인 대응과 그 얘기 딱 시민들의 하잖아. 저항으로 네. 나는 이게 참 핵심을 찌르고 있다. 아. 이게, 결정문을 잘 썼어요. 제가 잘쓴 거예요. 그런 썼어. 직업을 어. 가진 사람으로서 잘 썼죠? 네, 문장도 비문이 거의 없었고요. 어. 네, 그 의사 전달도 굉장히 명료하게 되는 명료하더라고. 거였고 논리적인 구조도 상당히 수준 높았고요. 근데 네. 그거를 최욱 씨가 막 너 이 새끼
이렇게 하는 바람에 내가 약간 조금 격분했다. 우아하지 못해. 야, 이 새끼야. 굉장히 너 우아하지 많이 못하는데 아니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한마디 더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죄송합니다. 저 구절이 죄송합니다. 군의 어떤 정신적인 중심을 세우게 해주는 말이에요. 굉장히 큰 무슨 얘기냐? 굉장히 큰 위로가 기상명을 됐을 하는데 아, 중요한 어, 얘기네. 헌재가 군의 이렇게 소극적인 저항 뭐 이런 얘기를 해줌으로써 군에서 이렇게 잠재된 의식을 각성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저 한 줄의 위력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요. 아 그럼 다시 한번 군의 들어야겠네. 정치적인 근데 그래. 그것도 모르고 아니, 내가 그러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만약 결정문 이 결정문 원본 말고 오늘 네. 발표문 있잖아요. 이거 쓸 때 정영식 재판관이 주도했다면 저 지금까지의 평가를 좀 바꿔서 이 정영식이 굉장히- 한 거예요. 굉장히 높이 평가. 어. 이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백미잖아요. 재판관 진짜. 중에 백미. 아 이렇게 평가가 자꾸 바뀌면 어떡합니까? 아니, 재판관 중에 백미. 예. 아 근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면은 아니, 내가 다시 중요한 해야겠다. 거예요. 이거는 심지어 쿠데타를 앞으로 상상 못하게끔 쇠기를 박는 아니, 그러니까 명문이야. 나는 이 선고문이 군인 직업 군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마그나 카르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우리 군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에 깨졌습니다. 그런데 헌재의 선고문을 통해 가지고 다시 그게 중심을 찾고 진화해 나가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군 내에서 앞으로 내란에 부역했거나 은밀하게 협조한 사람들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겠지. 대다수의 군인이 피해자가 되고 야 우리 정풍 운동을 해서 과거의 내란 세력하고 인연을 끊자. 절연하는 자기 혁신 운동을 전개하자. 아 좋다. 이런 밑바탕을 이뤄주기 때문에 이 정신 세계가 진화되고 있는 거라고. 아. 그게 바로 이 선고문에서 시작돼요. 이 명문이네. 좋아. 너무 밀당을 오래 했다는 것만 빼면 이거 선거는 다시 한번 좋았어요. 앵콜로 봅니다. 맞아, 맞아. 근데 이 명문을 내가 윤석열 새끼야 너 임마 너 때문에 임마 빨리 끝난 게 아니야 이 새끼야 시민들하고 군인들이 임마 그렇게 한 거 이렇게 내가 너무 그걸 이걸- 인정해 준 거야. 그거는 관식이를 인정해 준 학시로 거야. 바꾼 거지. 이거 너 실수야. 그래서 그 대목 그 명문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었군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네, 중요한 대목이에요. 한번 다시도 보고 오겠습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덕분이었으므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었군요. 그렇죠. 덕분 때문이 아니고 덕분을 덕분. 썼잖아요. 덕분은 때문과 다른 게 때문은 그냥 중립적으로 인과관계를 말하는 거고 덕분은 거기에 약간의 가치가 가치평가가 들어가는 들어가 거죠. 있는 거예요. 좋은 일에만 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덕분은. 네. 네. 그래서 평가를 한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군경이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것은 굉장히 좋은 행위였다라는 그렇죠. 것을 인정을 해버린 거야. 그럼요. 와. 어떻게든 고급스럽게 마무리하려고. 그렇지. 아까보다 많이 좋아졌네. 네.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네, 매우 불안한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항상 저에게 유시민 불러와라 이런 요청이 항상 들어옵니다. 해서 오늘도 역시 유시민 작가를 어렵게 모셨습니다. 꼭 나와주셨습니다.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이제는 제가 부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시민 작가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참 힘듭니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힘듭니까? 네, 원래 힘들어요. 원래 힘들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제도를 빨리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 민주주의 말고. 더 좋은 제도를 개발을 해야 돼. 너무 힘들어. 근데 이게 제일 좋은 제도라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제일 덜 나쁜 제도라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일 덜 나쁜 제도. 네. 우리가 이제 평소에 사람도 사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를 하면 뭐 어떤 사회든 여러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여러 문제가 있는 것처럼. 네. 근데 이 내란이라는 것은 일종의 열병 발작 이런 거잖아요. 네. 윤석열이 한밤중에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내란의 밤이 생겼어요. 그날부터 발열이 시작됐던 거거든요. 네. 이 열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러 번의 고비를 넘었어요. 네, 맞아요. 1차 내란이 작년 12월 3일 밤에 있었고 2차 내란이 이제 한덕수, 최상목 등등의 이
이 관료들의 난, 이 대행들의 난, 이게 2차 내란이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왔었고요. 네. 이제 세 번째 내란이 조이대의 난 또는 이제 법비들의 난, 이 뭐 도적비자, 그러니까 법을 잘 아는 도적대들의 난이죠. 이게 지금 3차 내란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이 열병,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이 발열을 동반한 이 병이 한번 나고 나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증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한 친위 쿠데타였고, 그다음에 진압하고 정리하는데 상당히 긴 기간이 걸렸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란 잔당들 혹은 내란 일당들의 반격이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 윤석열의 내란을 떠받치고 있었던 그 네트워크가 어디에 숨겨져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란이라는 열병이 한번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 몸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징후를 뚜렷이 느끼지 못했으나 네. 우리 몸을 골병들게 만들고 있던 여러 요소들, 네. 후유증 같은 예, 건가? 그 고위 관료들, 아, 네. 법관들, 뭐 검사들은 그 전부터 이미 나타났고, 그렇죠. 그다음에 군 장성들 뭐 등등해서, 그다음에 뭐 민간 무슨 헌법 전문가, 형법 전문가, 로펌, 법률 회사들 이런 것까지 지금 한국 사회의 또아리를 틀고 있던 암적인 요소들이 다 드러나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게 너무 적나라해. 그러니까. 평생 담배 피운 사람이 담배 끊었을 때 아. 금단 증상 금단. 이런 거 있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내란의 밤 이후에 이 한국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이 일종의 금단 증상을 느끼면서 네. 곳곳에서 발작하는 거야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어디에 어떤 병이 있는지를 대부분 다 알게 됐어요 이제. 이제 언론, 검찰 이런 것들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네. 그리고 이제 군부는 정리된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있었다는 거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네. 고위 관료들, 아, 이 모피아들, 얘네들이 오로지 사익만을 추구하는 카르텔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네. 드디어 이제 우리 판사. 최강욱 변호사도 못하고 공직자도 할 수 없는 최강 유튜버. 네, 최강 유튜버가 평소에 늘 주장해온 이 법비 이론, 이것이 그냥 망상이 아니고 그렇지. 실제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얘기한 거였다는 것을 이제 우리 알게 되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꼭 세상에는 어떤 나쁜 일도 오로지 나쁜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큰 병에 걸려서 열이 한번 확 나면 그러니까. 우리 몸을 전부 정밀하게 진단하는 계기가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거는 윤석열이라는 이 암의 환부를 도려냈잖아요. 네. 국회에서 1차 시술을 계엄 해제를 하고 네. 탄핵을 해서 1차 시술을 했고, 그러니까 계엄 해제가 1차 시술, 예. 국회 탄핵이 2차 시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3차 시술력을 드러냈잖아요. 네. 드러내고 이 과정에서 이 암과 교신하고 있던 다른 암 조직들이 차례차례 걸기한 거예요. 그게 한덕수, 최상목 등등의 모피아들. 아. 예? 네. 그다음에 거쳐서 대법원까지. 조이대. 이게 서로 교신하는 암세포들이 어디까지 퍼져 있느냐를 우리가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과제는 어떻게 이것들을 적절한 첫 시술을 하고, 시술이 필요한 데는 요법을 쓰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건강한 몸으로 다시 올라설 수 있는가. 그렇죠. 이제 이거를 앞으로 시간을 두고 해야 돼요. 네.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비관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는 내란 세력이고, 그건 네. 맞죠. 우리 지금 대통령 탄핵 이후에 유일하게 정통성 있는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권력기관은 국회예요. 국회 그렇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네. 이 사법부는 시험 봐서 제도로 된 사람이어서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권력기관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헌법에도 국회가 맨 앞에 나오잖아요. 네. 아, 대통령보다 앞에 나옵니다. 헌법에도 맨 먼저 국회가 나와요. 음. 그래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그게 딱 첫 문장입니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게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가 헌법에 의거해서 이 내란을 차례차례 다 진압할 수 있어요. 이 사법부의 마지막 3차 내란까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욱 씨는 이 범죄를 적발하고 도려내고 진압하고 이런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왜 흥분해서 막 비탄에 잠긴 소리를 내냐고. 사실 과거에는 검찰 비판도 함부로 못했어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법원 비판은 더더욱 그래요. 왜냐하면 선거를 하다 보면 소소한 법률 위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검사들이 다 10명이 다 소소한 위반이 있어도 나만 평소에 검찰을 깠기 때문에 나만 기소할 거냐. 이게 기소편의주의야. 그렇지. 그죠?
그러고 나면 법원에 가면 평소에 내가 법원도 깠어. 그럼 판사가 보고 이거 많이 깠던 놈이네. 이거 최강욱이네, 이거. 그러니까 법원의 정치적 편향성과 교만, 독선 이런 것이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하고 결합하면 법원이 정치화되고 정치가 사법화되고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법치주의가 파괴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이번에 두 분의 이번 소수 의견인데. 대법관 소수 의견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예. 이 그분들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거라고 사실은. 아. 그리고 정확히 조희대와 9명의 대법관들은 정확하게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그쪽에서 그렇게 하리라는 거는 지금 이미 대법원 판결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서울고법이라든지. 서울고법에서 하루 만에 와. 집행관까지 뭐 인편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심지어 통보- 두 군데. 인천지법이랑 와. 서울 남부지법이랑 보냈잖아요. 근데 대단하더라. 그거는 그쪽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대항 수단이 없으면 불안해져요. 근데 민주당과 국회가 이제 국회의 권한에 그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다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민주당이 연대하는 여러 정당들과 함께 국회를 꽉 잡고 있어요. 네. 이게 3분의 2가 안 될 따름이지 과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즉각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하나 해볼게요. 그 이제 15일 날 지금 공판 일정이 잡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쪽의 목표는 그러니까 조희대의 목표는 네. 6월 2일까지 예.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형 확정. 그렇죠. 그게 목표잖아요. 네. 그렇죠. 그 우리 쪽의 목표는 뭐냐? 어떤 재판도 이나 오늘 이후로 진행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목표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 어떤 재판도 15일 파기환송심 네. 첫 공판 네. 그것이 안 열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날만 안 열리는 게 아니고 그 다른 재판들도 다 선거운동 기간에 다 연기되도록 만들고 네. 하여튼 6월 3일까지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재판도 안 열리게? 안 열리게 하는 그게 거예요.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죠. 어떻게요? 우선 우선 15일 날 공판을 하려면 닷새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네. 송달이 돼야 돼요. 전달을 해야 돼요. 전달. 본인에게 아니면 이재명에게 이재명에게 피고인 이재명에게 전달이 돼야 돼. 전달. 근데 그거를 이제 우편으로 보내면 집에 지금 선거운동 없으니까. 때문에 막 다니고 있으니까 집에 없을 거 아니야. 네. 대표실에 보내도 수령 안 할 수 있잖아. 네. 그래서 이제 인편으로 보내라고 했는데 우리 최강 유튜버가 다 얘기했어. 그 사람들은 인천지법 집행관은 인천지법 관할구역에서만 하는 거고 아. 남부지법은 여의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 한 건데 직장이 있어서 남부지법 집행관은 남부지법 관할구역에서만 하는 거야. 그죠? 아, 네. 다른데 못 가요? 못 뭐 가요. 강원도 그럴 권한이 없어요. 아, 못 가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집에 안 가고 국회에 안 오면 되는 거야. 일단 지금 댓글이 지금 나이브하다고 많이 뜨는데. 두 번째 모든 재판을 선거운동 기간에 다 이후로 연기하라고 지금 요구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12일까지. 12일까지 결정하라고 그랬는데 결정 안 하면 탄핵해야 돼요. 네. 탄핵해야죠. 탄핵하면 재판 열릴 수 없어요. 아니 저 15일 재판이. 자, 제가 좀 말 끊어 죄송합니다만 12일까지 시한을 줬고 네. 그때까지 기일 변경을 하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죠. 그럼요. 네. 탄핵을 하면 또 서울고법은 재빠르게 또 다른 재판부로 네. 바로 또 배당을 해버립니다. 네, 배당해서 또 집행관 시켜서 또 보내겠지. 집행관 250명을 투입시킵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준비에 들어갈 게 이제 어느 시점에서 누구를 탄핵하느냐는 이제 이 작전의 영역이에요. 지금은 네. 피차간의 법 기소를 동원해서 네네네. 피차간의 수싸움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총을 열어서 집행부에다가 탄핵을 포함한 법관 탄핵을 포함한 모든 걸 다 위임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네. 거기도 머리 좋은 사람 많아요. 이 싸움은 판사들은 법은 잘 알지 모르지만 싸움을 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요 민주당은 싸움의 전문가들이야. 아 그러네. 예, 수많은 전투 경력을 지니고 있는 요 집단하고 이렇게 저 싸움을 업어로 하는 요 국회의원 집단하고 그냥 법복만 가지고 뭐 그냥 지 맘대로 하던 판사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가? 뭐 대법원장 하나만 먼저 탄핵하냐, 뭐 9명 포함해서 10명을 한꺼번에 탄핵하냐, 고법 부장판사 지금 이재권 부장판사 포함해서 배석판사 둘까지 그 대등재판부 네. 합의부 거기 3명을 다 탄핵하냐, 이재권 혼자만 탄핵하냐 이런 복잡한 수사함들이 있는데 네. 어느 시점에서 탄핵하냐
그거는 민주당에 맡기라고요. 어. 알아서 해요 거기서. 그 전문가니까. 우리 지금 나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국대 축구 시합 하는데 월드컵 본선 가가지고 와씨 그거 패스를 왜 그렇게 해? 뭐 아니 그 슈팅을 깔아서 차야지 왜 위로 차냐고. 그럼 뭐라 그래 축구 선수들이 야 네가 해 네가. 그나마 지금. 그 정도면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창호하고 조은현이 바둑 두고 있는데 왜 그따도 왜 자리가 그따도. 앉아가지고 초수를 저걸 저기다가 안 두고 이건데 거기 선수들이에요. 그래요? 선수들한테 맡겨놔요. 그럼 선수들도 이렇게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 그것까지는 나는 이제 우리 그때 나는 사실 좀 불안했어요. 네. 그 불안하다고 날짜가.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네. 그냥 생각해봐요. 그냥 무죄로 해서 상고 기각할 거면 천천히 하지. 어차피 재판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중단되는데 그걸 뭐 서두를 이유가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죄로 털어주기 위해서 서두른다는 거는 상상할 수 하기 어려운 거였어요. 네. 근데 뭔가 이상하다 이거. 그래서 지기현과 아울러서 조희대 이름도 아침 저녁으로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지만 그 논거는 뭐냐면 다 상식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법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항소심 완전 무죄를 엎으려면 정밀한 법리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짧은 시간 안에 그걸 하기는 어렵다. 네. 고로 이렇게 일정을 빨리 잡았다는 것은 무죄다. 그냥 상고 기각이다. 음. 이게 상식적인 판단인데 조이대가 뭐 털어주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절대 아니지만 시간적으로 말이 안 돼 해서 사람들이 이건 상고 기각인가 이렇게 갔던 거지. 그렇지. 생방송 중계도 나는 이게 좀 긍정적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대국민에게 그러니까 생방송. 미친 자들의 미친 짓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진짜. 상식과 법리에 의거해서 네. 그걸 예측했던 분들을 나이브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 불안감의 원인이 뭐냐 하면 불안감이라는 것은 상대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를 공격해 올 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유권자 시민들의 투표권을 공격해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호 1번 후보를 삭제해 버림으로써 무투표 당선시키겠다는 거야. 와 심각하다. 이거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은 지금 나의 참정권, 나의 헌법상의 권리를 대법원한테 뺏기게 생겼기 때문에 네. 화도 나고 이거 못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거 완전히 네, 뺏기면 어떻게 하지? 불안하고. 일단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됐잖아. 지난번 항소심에서 유죄했으면 5월 1일 날 완전히 끝난 거예요. 끝났어. 3월 26일에 네. 만약에 유죄 나왔으면 끝났다고 아찔하다고 나 그 생각하면 아주 내가 아찔해. 김문수 대통령이라고. 그래. 토할 것 같아 진짜. 너무 아니 5월 1일 날 아웃시켰으면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아직 열흘 기간이 남았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에서 다른 후보를 냈어요. 그럼 어. 그래도 대선은 또 이겨.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다행히 항소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했기 때문에 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속도전이거든. 그렇습니다. 속도전인데 그러면 조희대는 뭘 했냐 하면 원래 2심에서 유죄가 올라오면 5월 1일 날 보내려고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못 보냈네. 무죄 와가지고 네. 그럼 다시 보내야지. 그렇죠. 그 생각만 한 야, 거예요. 그래갖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단순하게. 후다닥 해가지고 유죄 선고를 한 거야. 음. 했는데 지들이 어쩔 건데라고 했는데 어쩌고 있잖아 지금. 지금 다 탄핵당하게 생겼어. 이 국회가 감히 우리를 탄핵한다고 상상도 못했는데 헌법에 다 있는데 그 사람은 헌법을 잘 몰라. 헌법에 제적의원 과반수로 그냥 탄핵하게 돼 있다고. 조이대 외 9명은 단 한 번도 자기들에게 도전을 해왔던 세력들이 없었구나. 단 한 번도.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없어. 겪어본 적이 없어. 상상한 적도 없어. 그리고 국회가 법을 개정해 가지고 자신들의 위상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도 상상한 적이 없어요. 항상 봐줬기 때문에 사법부의 일은. 상상한 적도 없었고 실제 그런 적도 없었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은 우리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 있었잖아. 거기 보면 이제 어떤 맨날 맞고 다니는 고등학생을 네. 어떤 옛날 쌈점 해본 아저씨가 가르치잖아. 네네네. 백윤식 씨인가? 네. 가르치는데 배우가 그거잖아. 맨날 폰만 잡고 이렇게 쌈만 하는 놈은 너 그러다가 좀 이따 피똥 싼다? 이렇게 하고 와라바시 딱 나무젓가락 딱 꺾어서 팍 찌르면 그냥 골로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대법원에 대해서 무기가 다 있는데도 이 무기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맞아. 맨날 빈손으로 말로 이렇게 투덜투덜만 해왔단 말이야. 네. 근데 저쪽에서 암수를 쓴 거잖아. 이게 지금 이 싸움의 양상은 서로 말로 다투는
또는 법으로 다투는 관계가 아니고 뭐 권한쟁의를 하거나 이게 아니고 네. 조희대와 9명의 대법관들이 법과 법률과 관행과 자기들 내규를 다 어기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협지에서도 서로 겨룰 때 초식이라고 그러잖아. 서로 정면으로. 정해진 초식이 있어. 근데 이걸 안 하고 암수를 쓰는 거잖아. 암수 반칙을 한 거라고. 테이블로 머리를 찍었어. 예. 그러니까 주먹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반칙을. 갑자기 돌멩이로 쳤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나무젓가락 꺾어서 찌르는 게 정당한 거야 이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 쪽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 꺼내는 거야. 자꾸 우리가 이제 불안감에 빠질 때는 어떤 생각을 할 때 빠지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뒤에서 내다보고 조종하고 컨트롤하는 어떤 빅브라더가 네. 있다. 예.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음모에 입각해서 시나리오에 따라서 착착 진행되고 이러면 공포감에 살아. 그게 접니다. 그게 저예요. 근데 이 윤석열의 내란부터 시작해 12월 3일 계엄의 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느 쪽도 양 진영 모두가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든 민주 세력이든 전체를 컨트롤하는 센터는 없어요. 모든 행위 주체들이 자기의 목표와 욕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동원해서 각자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쪽 조희대와 그 사법부의 뒤쪽에서 누가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어느 로펌에 뭐 S모 변호사가 어찐다 뭐 M모 변호사가 어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네.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기획해서 뒤에서 컨트롤하는 존재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상황 전체를 장악하고 컨트롤하는 주체는 없다 지금. 없어요. 진영으로 나뉘어서 지금 대결 중인데 네. 가장 강력한 세력은 민주당이에요. 어. 법원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지금 당장 대선 때까지 남은 4주 동안. 네. 법원은 아주 소극적인 기관이에요. 검찰이 특히 형사법정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만 다루는 데라고요. 그렇죠. 그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국회는 법관 누구나 다 이유가 있으면 다 탄핵할 수 있어요. 마음 딱 먹고 쓰기 시작하면 예, 불안해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이제 그 나하고 동향이거든. 그 동향. 조희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주 그 월성 그것도 똑같아. 아. 면은 다른데. 예. 예, 그런데 이제 경주 사람들이 성향이 어떠냐 하면 되게 순해요. 순한데 고집이 세. 고집이. 순한데 고집이 세다는 건 순한데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대책이 없거든. 네. 맞아요. 이게 순하지 않고 뭐가 잔머리를 굴리고 이런 사람들은 타협이 돼. 눈치를 살피고. 근데 이렇게 순하고 고집이 센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가는 거예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자기 일을 저질러 놓고 이게 뭔지를 지금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이 문제가 원래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될 거거든. 그러면 그 헌법 몇 조예요? 84조. 형사소출을 받지 예, 않는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이 불소추 특권. 이거 해석이 아직 해석을 대법원이 원래 내놔야 돼요. 이게 이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재판을 할 거다 안 할 거다. 근데 안 내놓고 엉뚱하게 이재명 재판을 파기환송하는 걸 했잖아. 네. 원래는 이건 중단하는 거다 이랬으면 이걸 서두를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지금까지 한 걸로 보면 대통령이 당선이 돼도 재판을 할 것 같아. 하려고 할 것 같아. 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야 돼. 그러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겠지. 지들이 깝깝하면 우리 계속 재판을 하고 헌법재판소로 권한쟁의 신청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 아니요. 이게 잘 들어봐요. 그 조희대 씨. 조희대 씨. 잘 들어보세요. 특검 한다니까. 특검? 이번 이 재판 불법 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범죄 혐의점이 많아요. 그럼. 배당도 하기 전에 이미 재판 기록을 봤다든가. 그렇지. 이런 혐의가 짙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소부에 회부하기도 전에 이미 전압기일을 지정했다든가 이런 의혹들이 그렇지.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검 도입해가지고 이번 이 불법 재판의 혐의에 대해서 다 파야 돼요. 그렇죠. 이 공격을 그대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그렇습니다. 네, 그 네. 점은 저는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거 쇼츠로 잘 만들어봐요. 이재건 부장판사도 계속 이렇게 가시면 그렇지. 대법관 가는 앞길이 완전 꽉 막혀요. 꽉 막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헌법이 규정한 대로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재판 진행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소간의 어떤 가능성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대로 이렇게 당일날 하루에 막 5가지 결정을 막 해버리는 예. 이런 식으로 재판 진행하면요. 예. 특검 대상이다. 이게- 이재권 판사님 편하게 사셔야죠. 그러니까 조이대는 사법 개혁의 선구자입니다. 그렇죠. 예, 윤석열은 검찰 개혁의 선봉자. 아니 정말 진짜 중요한 인물들이야. 안 결론적으로. 그랬으면 방금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이런 얘기 꺼내기 어려워요. 어려워. 네. 아니 더 어려운 게 그거예요. 대법관 숫자 늘리는 늘린 거, 거하고 30명으로.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맞아. 거 이거는 말도 못 꺼냈던 얘기예요. 그렇지. 사실은. 심지어 5월 2일에도 대법관 늘리는 얘기를 했을 때 웃었습니다. 네. 지금 웃음이 안 나와요. 맞아. 늘려야지. 내가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니까 웃었잖아. 100명 지금은 안 웃겨. 그럼. 조희대 네. 대법원장 대법원이 최고 법원이라고 계속 뭐 법원 행정처장도 얘기하는데 네. 이 탄핵 당하시면 헌법재판관들 앞에 가서 소명하셔야 돼요. 그렇죠. 거기 앉아가지고. 아, 그 얘기 많이 하셔. 그 얘기 좀 많이 해줘요. 그래. 윤석열이처럼. 그렇지. 출석. 좋다. 평생 피자가 붙은 자리에 안 앉아봤잖아. 근데 피청구인, 피청구인이지. 예, 맞아요. 피청구인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실 심리도 받고요. 네, 신문을 봤죠. 의견 진술도 해야 되고요. 아 이거 좋다. 한번 해보세요. 인생에 대해서 많은 걸 깨닫게 될 느끼게 거예요. 돼요. 아, 사법부 요거는 개혁의 선구자가 되겠네. 아니, 진짜 조이대가 역할을 한 겁니다.